평창동의 저택으로 향하는 길은 유난히 고요했다. 길 양옆으로 늘어선 소나무들이 외부 세계의 소음을 걸러내는 거대한 필터처럼 느껴졌다. 서지아는 택시 뒷좌석에 앉아 창밖으로 스치는 거대하고 위압적인 담벼락들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서류 가방 하나가 이질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차분했다. 고요히 열리는 검은 철제 대문은 마치 요새의 입구와도 같았다. 안으로 들어서자 완벽하게 관리된 정원이 나타났지만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차가운 박물관의 전시품처럼 느껴졌다. 모든 돌멩이, 모든 나무가 권력과 침범할 수 없는 질서를 과시하려는 듯 제자리에 놓여 있었다. 그 완벽하고 차가운 정적을 깨뜨리는 건 오직 지안이 탄 택시의 엔진 소리뿐이었다. 현관 앞에 차가 멈추자 나이가 지긋한 한 여성이 마중 나와 있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각 잡힌 유니폼은 그녀가 이 집의 안주인님을 짐작게 했다. 서지안 씨 되십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댁의 일을 총괄하는 김 집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김 집사는 지안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평범한 청바지와 스웨터 차림의 그녀에게서 특별한 점을 찾으려는 듯했다. 김 집사는 지안을 안으로 안내하며 말했다. 아시겠지만 지난 한 달간 선생님이 30번째 분이십니다. 이전 분들은 대부분 하루를 차에 넘기지 못했죠. 그녀의 말에는 경고와 체념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거실로 들어서자 거대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차가운 빛을 반사하며 지안을 맞았다. 집은 거대했지만 사람의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잘 꾸며진 거대한 무덤 같았다. 도련님들은 지금 자기들 방에 있습니다. 도윤 도련님과 시우 도련님, 쌍둥이시죠? 영리하지만 장난이 좀 심한 편입니다. 김 집사는 심하다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지안을 똑바로 쳐다보며 덧붙였다. 아니, 심한 정도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장난이라고 보기엔 악의적일 때가 많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지안은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였을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침착함이 오히려 김 집사를 불안하게 만드는 듯했다. 그럼 아이들 방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2층으로 향하는 복도를 지날 때 지안은 깨진 도자기 수탈 조각상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다. 김 집사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지만 지안은 마치 길에 떨어진 나무짚을 본 것처럼 무심했다. 아이들의 방문 앞에서 김 집사는 작게 심호흡을 했다. 도련님들 새로 오신 선생님이시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지안은 김 집사를 향해 괜찮다는 눈짓을 보내고는 직접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은 온갖 장난감과 책들로 어지러웠지만 두 아이는 침대에 나란히 앉아 태블릿 PC에 코를 박고 있었다. 마치 지안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지안은 아이들에게 다가가지 않고 방 한가운데 서서 조용히 말했다. 안녕, 내 이름은 서지안이야. 앞으로 너희와 함께 지내게 됐어. 하지만 아이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권도윤과 권시우 똑같이 생긴 얼굴이었지만 도윤의 눈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시우의 눈에는 장난기 어린 반항심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지안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었다. 몇 분간의 정적이 흘렀다. 지안은 재촉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방 안을 둘러보며 기다렸다. 그때 시우가 슬그머니 태블릿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다. 저녁 식사는 뭐예요? 목소리는 어린아이답지 않게 차가웠다. 글쎄 너희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아직 몰라서. 오늘은 내가 잘 아는 갈비찜을 해볼까 하는데. 지안의 대답에 시우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첫 번째 시험이 시작된 것이다. 부엌으로 내려온 지안은 익숙하게 앞치마를 둘렀다.
그녀가 냉장고에서 신선한 재료들을 꺼내 손질하는 동안 두 아이는 식탁에 앉아 그녀의 모든 행동을 감시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작은 맹수들 같았다. 지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능숙한 솜씨로 요리를 시작했다. 달콤하고 짭짤한 간장 양념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김 집사는 불안한 표정으로 부엌을 서성였다. 도련님들이 저렇게 얌전히 있는 건 처음 봅니다.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틀림없어요. 그녀의 걱정스러운 말에도 지아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집사님. 아이들이니까요. 지안의 평온함은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이미 아이들의 의도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잠시 후 지안이 다른 재료를 가지러 창고에 들어간 사이 시우가 의자에서 내려와 소금통을 집어들었다. 도윤은 망을 보았다. 시우는 망설임 없이 소금통의 내용물 절반을 끓고 있는 갈비찜 냄비에 쏟아부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로 돌아왔다. 두 아이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승리미에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저 여자가 울고불고하며 뛰쳐나갈 일만 남았다. 지안이 돌아와 냄비 뚜껑을 열고 국물 맛을 보았다. 그녀의 미간이 아주 잠깐 찌푸려졌지만 이내 평소에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갈비찜을 그릇에 담아 아이들 앞에 놓아주었다. 자, 다 됐다. 맛있게 먹어. 아이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지안을 쳐다봤다. 예상했던 비명이나 분노는 어디에도 없었다. 오히려 너무나 평온해서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다. 지안은 시우의 밥그릇 위에 새까맣고 윤기나는 갈비 한 점을 올려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자, 먹어보렴. 자기가 만든 건 직접 맛을 봐야지. 우리 집에서는 자기가 망친 건 자기가 책임지는 규칙이 있단다. 시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그의 반항적인 시선은 그녀의 단호한 눈빛 아래서 힘을 잃었다. 도윤이 버티지 못하고 소리쳤다. 안 먹어요. 맛없을 게 뻔하잖아요. 지아는 도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럼 오늘 저녁은 없어. 이 갈비찜을 다 먹기 전까지는. 그녀의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았지만 협상의 여지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 결국 두 아이는 울며 겨자 먹기로 끔찍하게 짠 갈비찜을 입에 넣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었다. 그때였다. 분노를 참지 못한 시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뒤틀렸고 낡은 반항심의 불꽃이 눈에서 타올랐다. 그는 옆에 있던 값비싼 고려 청자 접시를 집어들고는 뒤로 물러서서 그대로 지안의 어깨를 향해 던졌다. 둔탁한 충격음이 부엌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접시는 그녀의 쇄골에 부딪히며 섬뜩한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다. 사방으로 튀는 도자기 파편 속에서도 지안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날카로운 고통에 잠시 몸을 휘청였지만 이내 균형을 잡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는 시우가 아닌 도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에게 다가갔다. 도윤은 잔뜩 움츠러들었다. 고함이나 처벌 혹은 그보다 더한 것을 예상했다. 하지만 지안의 행동은 모두의 예상을 벗어났다. 지안은 도윤의 눈높이에 맞춰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멍든 어깨를 살짝 어루만지며 부드럽게 말했다. 아프러네. 하지만 시우가 일부러 나를 아프게 하려던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너무 화가 나서 그랬을 거야. 그리고 난 너희가 화내는 걸 탓하지 않아. 도윤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흐르지는 않았다. 그만두지 않을 거예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너희가 내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는 이상은 설령 그런다 해도 목발을 짚고서라도 올 거야. 지아는 손을 뻗어 도윤의 뺨에 묻은 밥풀을 떼어주며 말했다. 나는 아무 데도 안 가.
그녀는 일어서서 두 아이의 눈을 차례로 마주 보았다. 그 시선에는 분노도 실망도 없었다. 오직 고요한 이해심만이 담겨 있었다. 권태하 부회장이 서재에서 나왔을 때 그는 자신의 부엌이 불타고 있거나 최소한 마카로니와 반짝이 가루로 뒤덮여 있을 거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아들들이 소매를 걷어붙인 채 싱크대에서 접시를 헹구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비난 없이 조용히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한 여자의 모습이었다. 그는 말문이 막힌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김 집사가 어느새 그의 곁으로 다가와 속삭였다. 말씀드렸죠. 이번 분은 강철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태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지안의 블라우스 소매 아래로 희미하게 보이는 붉은 멍 자국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가 시우의 손 위로 부드럽게 손을 뻗어 그릇을 소리나지 않게 쌓는 법을 가르쳐주는 모습을 그는 묵묵히 지켜보았다. 하품을 하던 도윤이 자연스럽게 그녀의 옆구리에 머리를 기댔을 때 태아는 목구멍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접시에 맞은 건가? 그가 나지막이 물었다. 김 집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우 도련님이 온 힘을 다해 던졌습니다. 태아는 얼굴을 찡그렸다. 그런데도 그녀는 남았군. 김 집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네, 부회장님, 그녀는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놀라울 정도의 정적 속에서 시작되었다. 지안은 정확히 아침 7시에 아이들의 방문을 두드렸다. 애원도 협상도 없었다. 그저 단호한 노크 소리와 함께 10분 안에 옷 갈아입고 식탁으로 내려오렴. 또다시 머리카락에서 땅콩 버터가 발견되면 아침 식사는 토스트가 될 거야. 말 그대로. 라는 말이 뒤따랐을 뿐이다. 놀랍게도 아이들은 제 시간에 나타났다. 김 집사는 자신의 눈을 2번이나 비벼야 했다. 셔츠 단추를 반쯤 잠근 도윤과 짝짝이 양말을 신은 시우였지만 분명 두 아이는 주방 식탁에 얌전히 앉아 있었다. 지아는 스크램블 에그와 토스트를 내왔고 우유 2잔을 식탁 위로 밀어주었다. 그리고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듯이 그들 맞은편에 앉았다. 그 모습은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안정감을 주었다. 회의 준비를 마친 권태하가 커피를 손에 들고 들어서다 문 앞에서 그대로 멈춰 섰다. 이건 무슨 상황이지?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의심이 섞여 있었다. 아침 식사입니다. 지안이 간단하게 대답했다. 태아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자발적으로 아이들에게 선택권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다. 규율이 먼저고 선택은 그 다음입니다. 도윤이 토스트를 입안 가득 쑤셔 넣으며 희죽 웃었다. 부스러기가 식탁 위로 떨어졌다. 지안이 그를 쏘아보았다. 입 닫고 씹으렴. 도윤은 죄 지은 사람처럼 급히 입안의 것을 삼켰다. 네, 선생님. 태하의 눈이 가늘어졌다. 아이들을 매수했나? 아니요. 협박은 아침에 토스트를 못 먹게 될 거라는 것 말고요. 그는 난생 처음으로 무언가를 불태우려 하지 않는 아들들을 보았다. 그는 다시 지안을 보았다. 당신 무슨 마법사라도 되나? 그가 중얼거렸다. 저는 그저 일관성이 있을 뿐입니다. 지안이 말했다. 아이들은 제가 한 말을 지킨다는 걸 알아요. 대부분의 어른들은 그렇지 않죠. 그녀의 말은 태하의 가슴에 날카로운 파편처럼 박혔다. 그의 전부인 아이들의 엄마가 했던 수많은 공허한 약속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아침 식사 후 아이들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식탁을 치우는 것을 도왔다. 태아는 시우가 접시를 들고 마치 식당 종업원처럼 능숙하게 헹구는 모습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지켜보았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분명 진심이었다. 도윤은 혼자 흥얼거리며 조리대의 빵 부스러기를 닦아냈다.
지아는 손을 닫고 태하를 향해 돌아섰다. 지금 출발하지 않으시면 늦으실 겁니다, 부회장님. 태하는 자신의 시계를 흐깃 보았다. 이제 이 집 전체를 당신이 운영하는군. 저는 운영이 필요한 것을 운영할 뿐입니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그는 열쇠를 챙겨 집을 나서면서 가슴속에서 이상한 통증이 느껴지는 것을 발견했다. 자신의 집에서 불필요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은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느껴졌다. 그날 오후 지아는 아이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아이패드도 비디오 게임도 그 어떤 방해물도 없었다. 오직 신선한 공기와 낡은 정원용 호스, 그리고 분필 한 묶음뿐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정원을 몇 바퀴 뛰게 한 다음 함께 보도블록에 용을 그렸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내 지안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도윤이 지안의 팔에 있는 작은 흉터를 가리키며 물었다. 이건 뭐예요? 지안은 잠시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아, 이건 예전에 어떤 남자애한테서 내 밥을 지키려다 생긴 상처야. 그 애는 내가 자기의 적이라고 생각했었거든. 알고 보니 그냥 자기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뿐인데.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시우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그 애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아니, 하지만 고맙다고 말하는 법은 배웠어. 그걸로 충분했지. 아이들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 그들은 지안의 말을 이해하려 애쓰는 듯했다. 그때 도윤이 조용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며 말했다. 선생님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계획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불쑥 튀어나온 진심이었다. 지안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럼 내가 머물러야 할 이유를 만들어주면 되겠네. 그녀의 대답은 가벼웠지만 그 안에는 약속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다시 분필을 잡고 지안이 그린 용 옆에 작은 기사와 공주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들만의 작은 왕국이 차가운 정원 한 구석에서 생명을 얻고 있었다. 서재 창가에 서 있던 태하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원래 부재중 전화에 대한 답장을 하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그들 사이에 스며든 평화로운 공기에 매료되어 하던 일을 멈추었다. 그는 지안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앉아 그들의 서툰 그림을 진심으로 칭찬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존재는 이 차가운 정원에 처음으로 피어난 야생화 같았다. 그녀는 강인했다. 접시를 어깨에 맞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현명했다. 아이들의 반항 속에 숨겨진 상처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따뜻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그 온기를 느끼고 그녀의 곁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태하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이끌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단순한 고용주로서의 호기심을 넘어선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과거가 궁금해졌다. 그녀를 그토록 강하고 또 그토록 부드럽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녀의 팔에 남은 작은 흉터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 그는 자신이 지난 몇 년간 아이들에게 단 한 번도 해주지 못했던 것을 그녀가 단 며칠 만에 해내고 있다는 사실에 복잡한 심경이 들었다. 그것은 질투가 아니었다. 오히려 깊은 부끄러움과 존경심에 가까웠다. 그날 밤 태하는 잠자리에 들기 전 아이들 방을 찾았다. 아이들은 얌전히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었다. 방 안에는 은은한 아로마 향이 감돌았다. 지안이 아이들의 숙면을 위해 켜놓은 것이 분명했다. 침대 옆에는 지안이 읽어준 듯한 동화책이 놓여 있었다. 그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다. 처음으로 이 거대한 저택이 전장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집처럼 느껴졌다. 셋째 날 아침 권태하는 계피향에 이끌려 잠에서 깼다. 고함 소리도 깨진 화병 소리도 아닌 달콤하고 따뜻한 향기가 집안을 감싸고 있었다.
그는 꿈인가 싶어 넥타이를 매며 부엌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지안이 마치 원래 자기 자리인 양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갓 구운 시나몬 롤 쟁반을 식탁 중앙에 놓고 있었다. 아이들은 이미 옷을 갈아입고 제단 앞에 복사들처럼 손을 모은 채 얌전히 앉아 있었다. 도윤이 지안의 등을 훔쳐보며 시우에게 속삭였다. 아이싱 더 달라고 하지 마. 그 표정 지으실 거야. 지안이 뒤돌아보았다. 다 들린다. 도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떡해요? 나에겐 특별한 능력이 있거든. 귀라고 부르지. 그녀는 각자의 접시에 따뜻한 롤을 하나씩 놓아주며 말했다. 태아는 헛기침을 하며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 이건 의심스러울 정도로 정상적인 가정이군. 지안이 그를 흘끗 보았다. 그게 목표 아니었나요? 그는 호기심에 찬 눈으로 마치 신성한 재단을 보든 아침 식탁을 바라보며 안으로 들어섰다. 당신이 구운 건가? 아이들이 도왔어요. 지안이 아이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시우는 손가락 3개를 펴보이며 자랑했다. 3번밖에 안 되었어요. 태하는 아들들을 이번에는 정말로 제대로 뜯어보았다. 그들의 자세에 무언가 달라진 점이 있었다. 물론 그 밑바탕에는 여전히 시끌벅적함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 혼돈에 무게감이 실린 것처럼 안정감이 느껴졌다. 그는 지안을 향해 물었다. 그래서 다음은 뭐지? 아이들이 빨래를 개고 셰익스피어를 인용하는 걸 발견하게 되나? 아니요. 그녀가 대답했다. 오늘은 사과 편지를 쓸 겁니다. 아이들은 동시에 신음을 터뜨렸다. 태아는 눈을 깜박였다. 사과 편지라고. 네, 아이들이 공포에 떨게 했던 30명의 부모 모두에게요. 그 사람들 주소를 다 갖고 있나? 어젯밤에 전화 좀 돌렸습니다. 도윤이 팔짱을 끼며 투덜거렸다. 하지만 그 사람들 대부분은 우리를 싫어했어요. 바로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란다. 지안이 차분하게 토스트에 버터를 바르며 말했다. 누군가 널 좋아할 때만 미안하다고 하는 게 아니야.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하는 거지. 태아는 조리대에 팔짱을 낀 채 기댔다. 그게 아이들에게 혹은 그 여자들에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둘 다에게요. 아이들이 노력했다는 사실이 중요할 거고 그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할 겁니다. 그녀의 말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태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아들들이 낯선 교훈을 배우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날 오후 지아는 아이들을 서재의 커다란 참나무 책상에 앉히고 연필과 빈 편지지를 나눠주었다. 처음 몇 분간 아이들은 칭걸거렸다. 시우는 책상 밑으로 숨으려고까지 했다. 하지만 지아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책상 끝에 앉아 차를 마시며 불편한 침묵이 아이들을 잠식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결국 아이들은 포기하고 낙서하듯 등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아는 조용히 수첩을 꺼냈다. 그 안에는 부모들의 명단이 아닌 그녀 자신의 송글씨로 빼곡히 적힌 이름들이 있었다. 이름, 나이, 날짜, 상처. 그녀는 첫 번째 이름을 훑어보았다. 트레버 13세 8회, 화상 위탁 가정 내가 떠난 후 가출. 다음은 마리벨 10세 3개월간 실어증 요리 수업 후 노래 시작. 그리고 제레미야 8세 내 차에 돌 던짐. 3년 후 다시 와달라고 연락. 그녀는 종이를 접어 책 속에 다시 끼워 넣었다. 그 목록은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왜 머무는지, 왜 돌아오는지, 왜 그들이 규칙을 어기거나 그녀의 피부를 상하게 하거나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조차 결코 외면할 수 없는지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하는 날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녀에게 모든 아이는 구해야 할 작은 우주와도 같았다. 다 썼어요. 시우가 종이를 허공에 흔들며 외쳤다.
지아는 그것을 받아 휘갈겨 쓴 글씨를 읽었다. 해리엇 선생님께 선생님 샴푸를 요거트로 바꿔치기 해서 죄송해요. 선생님은 그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었어요. 엄마가 떠나서 화가 났고 그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젠 더 이상 재밌지 않아요. 다시 한번 죄송해요. 시우 올림. 그녀는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제 다시 쓰렴. 이번에는 맞춤법 틀리지 말고. 시우가 다시 신음소리를 냈다. 그때 태아가 태블릿을 든 채 문가에 나타났다. 방금 에이전시에서 이메일을 받았어. 당신이 정규직 제안을 거절했다던데. 지아는 고개도 들지 않았다. 저는 30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이 48시간 이상 버틴 첫 번째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방 안으로 더 깊이 들어왔다. 다른 제안이라도 있나? 저는 항상 갈 곳이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가고 싶은 건가? 그녀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건 부회장님께서 하실 결정이 아닙니다. 태아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그는 거절당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회의실에서도 인생에서도. 하지만 지아는 자존심이나 반항심으로 그를 거절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만의 원칙 위에서 존재할 뿐이었다. 당신은 달라.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마치 그게 모욕인 것처럼. 아니, 그가 대답했다. 그저 새로울 뿐이야. 태아는 다른 말 없이 돌아서서 나갔다. 그날 저녁 아이들은 편지를 봉투에 넣고 정성껏 봉했다. 그리고는 우표에 직접 침을 발라야 하는지 지안에게 물었다. 물론이지. 그녀가 말했다. 사과는 달콤한 맛이 나면 안 되거든. 해가 지고 집안의 고요함이 내려앉을 무렵 지안은 현관 계단에 앉아 있었다. 김 집사가 사과파이 2조각과 진저에일 1병을 들고 그녀 곁에 앉았다. 도련님들이 달라졌어요. 김 집사가 파이를 자르며 말했다. 오늘 밤 저에게 고맙습니다라고 하더군요.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이유를 주면 변한답니다. 지안이 말했다. 누구나 그렇죠. 부회장님도 변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안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분은 말하기보다 지켜보는 쪽이죠. 그런 사람은 항상 위험해요. 왜죠? 권력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김 집사는 천천히 파이를 씹었다. 그럼 당신은요? 저는 권력은 필요 없어요. 지안이 말했다. 저는 그저 평화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단순한 평화 이상을 원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 다음 월요일 아침 집안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조용했다. 그것은 평화에서 오는 고요함이 아니라 폭풍 전에 숨막히는 정적과 같은 긴장감이 감도는 침묵이었다. 지아는 즉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복도를 뛰어다니는 아이들도 부엌에서 시리얼 그릇이 다그락거리는 소리도 짝짝이 양말에 대해 소리치는 도윤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늘 7시 15분이면 낡은 소울 음악을 흥얼거리던 김 집사의 라디오조차 꺼져 있었다. 지아는 세탁실에서 딱딱하게 굳은 어깨로 수건을 개고 있는 김 집사를 먼저 발견했다. 무슨 일 있어요? 지안이 물었다. 김 집사는 고개도 들지 않았다. 부회장님께서 일찍 나가셨습니다. 아주 일찍요. 귀에 전화기를 붙인 채로요. 폭풍이라도 몰아칠 듯한 얼굴이셨습니다. 지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은요? 서재에 있습니다. 별말은 없고요. 그저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지아는 서쪽 복도를 지나 서재 문 앞에 멈춰 섰다. 안에서 도윤의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가 화났을까? 아니,
엄마는 로봇 같았어. 화 같은 거 안 내. 시우가 대답했다. 내가 목록을 버렸거든. 괜찮아. 지아는 부드럽게 노크하고 문을 열었다. 아이들은 바닥에 앉아 마커와 종이 조각에 둘러싸여 있었다. 시우의 손가락은 파랗게 물들어 있었고 도윤은 구겨진 종이 뭉치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 옆에 웅크리고 앉았다. 무슨 목록? 도윤이 고개를 숙였다. 우리가 만든 거요. 엄마한테 하고 싶었던 말들. 어젯밤에 썼는데 바보 같다고 생각해서 찢어버렸어요. 지아는 천천히 손을 뻗어 구겨진 종이를 폈다. 12조각 정도로 찢겨 있었지만 내용은 알아볼 수 있었다. 울게 해서 미안해요. 아직 엄마 향수 냄새를 기억해요.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요. 지아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끼며 부드럽게 말했다. 너희가 느끼는 건 어떤 것도 바보 같지 않아. 슬픔도 그리움도 분노도. 시우의 눈이 젖어 들었다. 이제 떠나실 건가요? 아니. 지아는 아이들의 등을 각각 감싸 안으며 말했다. 그런 일 때문에 떠나지 않아. 너희가 어떤 감정을 느끼든 그것 때문에 떠나진 않을 거야. 아이들은 말없이 그녀에게 매달렸다. 그 순간 집 밖에서는 이미 다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권태하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그의 비서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전 부인이자 유명 배우인 최수연이 2년간의 침묵을 깨고 부분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었다. 그녀는 안정을 되찾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으며 아이들과의 시간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은 이미 이 소식으로 들끓고 있었다. 태아는 그날 밤늦게 돌아왔다. 그는 부엌으로 들어와 양복 재킷을 벗어 던지고는 스트레이트 위스키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켰다. 그의 턱은 단단히 맞물려 있었고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지안이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태아는 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전에 본 적 없는 날것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최수연이 돌아왔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양육권을 달라고 하더군. 변호사와 언론을 등에 업고서. 지아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이 태아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젠장, 뭔가 말을 좀 해봐. 당신은 항상 답을 알고 있잖아. 그가 소리쳤다. 지아는 그의 폭발에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 그의 빈잔을 채웠다. 이건 부회장님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이건 아이들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일이죠. 그리고 그 일은 소리를 지른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태아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44세의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이제 겨우 모든 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그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잠겨 있었다. 지아는 그의 맞은편에 섰다. 제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얼어붙으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습을 보여주셔야 해요. 아이들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태아는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마치 그녀의 차분한 외면 뒤에 있는 무언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냉정할 수 있지? 저는 무너질 사치를 누릴 수 없는 혼돈 속에서 살아왔으니까요. 그 한마디가 그를 침묵시켰다. 다음날 지아는 아이들을 햇빛이 잘 드는 거실에 모았다. 너희에게 할 말이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진지했다. 아이들은 레고 요새를 만들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너희 엄마가 서울에 돌아오셨어. 그리고 너희를 보고 싶어 하셔. 도윤의 얼굴이 굳었고 시우는 고개를 돌렸다. 엄마는 이제 괜찮아지셨다고 해. 하지만 서두르거나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 모든 건 너희와 아빠 그리고 어른들의 결정에 따를 거야. 도윤이 침을 삼켰다. 이번에는 엄마가 머무를까요? 그건 나도 몰라. 지아는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엄마가 머무르든 떠나든 너희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 시우가 속삭였다. 엄마가 우리를 그리워했을까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 엄마만의 방식으로. 아이들은 울지 않았지만 마치 닻을 내리려는 배처럼 그녀의 양쪽 어깨에 몸을 기댔다. 균형을 되찾으려는 듯이 그 주 일요일 청담동의 한적한 북카페에서 첫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다. 태아는 모든 것을 규정대로 준비했다. 중립적인 장소 상담사 배석, 그리고 아이들의 요청에 따른 지안의 조용한 동행. 최수연은 그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와 있었다. 그녀는 예전보다 부드러워진 모습이었다. 머리는 수수하게 묶었고 눈가는 더 옅어졌지만 예전에는 없던 겸손함이 서려 있었다. 아이들을 보자 그녀는 일어섰다. 안녕, 아가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시우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우린 악이 아니에요. 최수연은 어색하게 웃었다. 맞아, 이제 다 컸네. 도윤은 지안의 손을 잡은 채 뒤에 서 있었다. 엄마는 떠났어요. 그 한마디에 최수연의 미소가 무너졌다. 알아. 전화도 안 했잖아요. 시우가 말했다. 알아, 엄마가 많이 아팠어. 너희를 더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단다. 상담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지안이 가까이 있어도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다. 지안은 시야에 닿는 곳으로 살짝 비켜섰다. 아이들은 마지못해 엄마 곁으로 다가갔다. 그들은 그녀의 새 직업에 대해 물었고 그녀의 아파트에 대해 물었다. 그러다 도윤이 지안이 예상했던 바로 그 질문을 던졌다. 왜 더 일찍 우리를 위해 싸우지 않았어요? 최수연은 숨을 멈췄다.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녀는 방 한쪽 구석에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태하를 보았다. 그리고 지안을 보았다. 지안은 그녀의 눈에서 회개가 아닌 가능성을 보았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다른 것도 보았다. 최수연은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가방을 만지작거렸다. 마치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내거나 혹은 지시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 미세한 불안감이 지안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최수연과의 만남 이후 며칠 동안 집안에는 낯선 평화가 깃들었다. 그것은 이전에 지안이 만들어냈던 안정감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반항하지 않았지만 더 조용해졌고 생각에 잠겨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퍼즐 조각을 되찾았지만 어디에 맞추어야 할지 모르는 아이들처럼 보였다. 지안은 그들에게 시간을 주었다. 그녀는 그저 곁을 지키며 그들이 스스로 감정을 정리할 때까지 기다렸다. 권태하는 그 변화를 예리하게 관찰했다. 그는 아이들이 밤에 잠들기 전 엄마의 사진 액자를 만지작거리는 것을 보았다. 그 모습은 그의 가슴을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그는 아이들이 더 이상 분노로 감정을 표출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이 모든 것은 서지안이라는 한 여자가 가져온 변화였다. 그녀는 마치 숙련된 정원사처럼 황무지 같던 그의 가족 안에 조심스럽게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의심의 벽이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부모가 아니었다. 그녀는 치유사였고 보호자였으며 어쩌면 그가 잊고 있던 가족의 중심을 다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30일이라는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 것을 아쉬워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가 없는 이 집을 그는 더 이상 상상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오후 은성그룹 본사 자신의 집무실에서 태하는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었다. 그의 책상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복잡한 재무제표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때 비서가 아무런 표시가 없는 노란색 서류 봉투를 가져왔다. 발신인도 우편 소인도 없었다. 마치 누군가 직접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고 사라진 것 같았다. 그는 짜증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다. 당신은 그녀의 진짜 모습을 모릅니다. 그의 시선이 사진으로 향했다. 거친 입자의 흑백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에 서지안이 서 있었다. 17 혹은 18살쯤 되었을까. 그녀는 소년원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이는 낡은 건물 문 앞에 서 있었다. 팔짱을 낀 채 턱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지금과 같은 불꽃을 담고 있었지만 더 거칠고 더 화가 나 있었고 세상 전체를 향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태아는 숨이 멎는 것을 느꼈다. 그는 메모가 암시하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다. 지난 몇 주간 그의 집의 감정적인 구조를 재건한 그 여자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또한 이 사진을 보지 않은 것으로 할 수도 없었다. 그의 머릿속이 혼란에 휩싸였다. 한편에서는 그의 이성적인 재벌 후계자로서의 두뇌가 경고음을 울렸다. 이것은 위험 신호다. 책임져야 할 문제다. 잠재적인 스캔들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녀의 친절함과 강인함을 기억하는 그의 마음이 소용돌이쳤다. 아이들의 뺨에 묻은 밥풀을 떼어주던 부드러운 손길부레 앞에서 한치의 물러섬도 없던 단호한 목소리. 그날 저녁 지아는 서재에서 태하를 발견했다. 그는 정원을 내다보며 서 있었지만 그 시선은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다. 피곤한 하루셨나 봐요. 그녀가 문틀에 기댄 채 물었다. 그는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런 셈이지.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멀게 느껴졌다. 지아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그가 내뿜는 냉기가 방 안의 공기를 얼리고 있음을 느꼈다. 태아는 천천히 몸을 돌려 책상 위에서 사진을 집어 그녀에게 건넸다. 지아는 그것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마치 오래된 앨범 속에서 잊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사람처럼 담담했다. 긴 침묵 끝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생각보다 오래 가지고 계셨네요. 언젠가는 수면 위로 떠오를 거라고 예상했어요. 비밀이란 그런 거니까요. 항상 공기를 찾아 나오죠. 그녀의 태연함에 태아는 오히려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대신 당혹감이 밀려왔다. 설명해봐.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게 뭔지. 사진이네요. 그녀가 대답했다. 제가 17살 때의 모습이고요. 장난치지 마. 여기가 어딘지 묻고 있잖아. 그가 참지 못하고 언성을 높였다. 아이들이 들을까봐 곧바로 목소리를 낮췄지만 분노는 감춰지지 않았다. 지아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소년원이에요. 저는 그곳에서 6개월을 보냈어요. 그녀는 변명하지 않았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그저 사실을 말할 뿐이었다. 태아는 말을 잊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그려졌다. 폭행절도 혹은 그보다 더한 것. 그의 아이들을 그런 과거를 가진 여자에게 맡겼다는 사실에 아찔했다. 왜? 그가 간신히 한마디를 내뱉었다. 제 남동생 때문이었어요. 이민준이라고 하나뿐인 혈육이죠. 그녀는 사진을 내려놓고 창가로 걸어갔다. 저희는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한 위탁 가정에 있었어요. 돈은 많았지만 친절함은 없는 집이었죠. 그 집 남자는 통제하는 걸 좋아했어요. 특히 반항할 수 없는 아이들을 상대로요. 태아는 턱을 굳혔다. 애어느 날 밤 민준이가 그 남자에게 대들었어요. 그는 벨트로 민준이를 때렸죠. 저는 램프로 그의 머리를 내리쳤어요. 태아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그녀를 보았다. 지아는 어깨를 으쓱했다. 후회하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경찰이 왔고 그 남자는 우리를 배은망덕하고 폭력적인 아이라고 몰아세웠어요.
저는 소년원에 갔고 민준이는 다른 곳으로 보내줬죠. 그 후로 다시는 동생을 보지 못했어요. 그녀는 다시 태하를 돌아보았다. 그런데도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선택했다고 그가 물었다.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선택한 거예요. 누군가는 아이들에게 사랑이 거래가 아닐 때 어떤 느낌인지 보여주어야 하니까요. 그들 사이에 다시 침묵이 흘렀다. 태아는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그녀는 범죄자가 아니라 보호자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진실일까 아니면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교묘한 거짓말일까? 익명의 제보자는 누구이며 왜 하필 지금 나타난 것일까? 이 모든 것이 그의 아이들과 은성그룹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의 머리는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다. 지아는 그의 손에 들린 사진을 향해 고갯짓했다. 가지세요. 원하시면 액자에 넣으셔도 좋고요. 생존이 어떤 모습인지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용도로요. 그녀는 조용히 서재를 나갔다. 그녀의 어깨는 떨리지 않았지만 태아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깊은 피로감과 외로움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홀로 남아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사진 속에 반항적인 소녀와 조금 전 자신의 과거를 담담하게 고백하던 여자의 모습이 겹쳐졌다. 그는 이제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들 사이에 쌓아 올려지던 신뢰의 탑에 선명한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다. 깨진 것은 아니었지만 일시정지된 느낌이었다. 권태하는 그녀를 피하지 않았고 그녀의 육아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았지만 그들 사이에 온기는 식어버렸다. 마치 활짝 열린 창문들로 가득한 집에 누군가가 문 하나를 닫아버린 것 같았다. 아이들은 그 변화를 귀신같이 알아차렸다. 그들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고 웃음소리도 눈에 띄게 줄었다. 아빠가 뭐 잘못했어요. 시우가 거실에서 레고탑을 쌓으며 물었다. 아니, 지안이 부드럽게 말했다. 어른들은 가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떠나실 거예요. 그 질문에 지안은 자신이 느끼는 것보다 더 큰 확신을 담아 대답해야 했다. 아니, 떠나지 않아.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동네 식료품점에 갔다. 최수연과의 만남 이후 아이들은 바깥 출입을 꺼렸지만 지아는 그들이 다시 세상과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고르게 하고 계산대로 향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풍경이었다. 하지만 계산대 직원이 그녀의 카드를 단말기에 긁었을 때 차가운 기계음과 함께 거래 거절이라는 문구가 떴다. 직원은 당황하며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지안의 등 뒤로 사람들의 줄이 길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수군거리는 소리와 짜증 섞인 시선들을 느꼈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계산을 마쳤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다. 아침에 분명히 확인했던 계좌였다. 누군가 그녀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백미러를 통해 계속해서 같은 검은색 세단이 따라붙는 것을 알아차렸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집요했다. 그녀는 아이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애써 평온을 유지하며 운전했지만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그녀를 고립시키려 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지아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문 밑으로 조용히 밀어 넣어져 있는 검은색 봉투를 발견했다. 우표도 주소도 없었다. 매끄러운 무광 재질의 봉투는 불길한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다.
그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그것을 집어들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서늘한 감촉이 마치 죽음의 초대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사진 한 장과 붉은 잉크로 휘갈겨 쓴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오빠인 이민준이 서 있었다. 더 나이가 들고 얼굴은 더 각졌으며 드레드락은 더 길어졌지만 틀림없는 그였다. 그는 지안이 모르는 한 남자 옆에 서 있었고 둘 다 어두운 재킷을 입고 창고처럼 보이는 건물 앞에 서 있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 녀석은 단 한 번도 그 바닥을 떠난 적이 없어. 그리고 네가 어디 있는지도 알지. 지안은 숨을 멈췄다. 그녀는 편지를 꽉 움켜쥐었다. 이것은 그녀의 과거에 대한 공격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의 현재와 그녀가 유일하게 가진 혈육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었다. 누군가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문을 잠그고 등을 문에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았다. 공포가 목을 조여왔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분노가 혈관을 타고 흘렀다. 그들은 선을 넘었다. 그녀가 그어놓은 마지막 선을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넘어버렸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권태하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를 믿을 수 있든 없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태하의 서재 문을 두드렸다. 그는 여전히 그 사진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지안은 말없이 그에게 다가가 검은 봉투와 그 내용물을 건넸다. 태하는 사진과 메모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남은 의심의 흔적이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단단히 담은 입술에서 그는 공포가 아닌 결의를 읽었다. 이건 위협이군. 그가 낮게 말했다. 단순한 위협이 아니에요. 지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이건 선전포고예요. 저뿐만 아니라 제 오빠에게도. 태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과거가 무엇이든 현재의 위험은 실제했다. 그리고 그 위험은 이미 그의 집 문턱을 넘어 그의 아이들이 숨쉬는 공간까지 침범했다. 그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최 실장을 호출했다. 그의 개인 경호팀장이자 가장 신뢰하는 신복이었다. 최 실장이 서재로 들어서자 태하는 그에게 사진을 건네며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서지한 선생을 24시간 보호해. 눈도 떼지 마. 그리고 이 사진 속 남자들에 대해 알아봐. 모든 걸. 24시간 주지. 최 실장은 말없이 사진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인 뒤 사라졌다. 서재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태아는 지안에게 다가섰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다 멈칫했다. 대신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약속이자 이제 막 시작된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권태하의 명령이 내려진 후 평창동 저택은 보이지 않는 갑옷을 입었다. 정문에는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추가로 배치되었고 정원 곳곳에는 최첨단 동작 감지 센서가 설치되었다. 최 실장의 팀은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들의 존재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들이 뿜어내는 긴장감은 집안 구석구석에 스며들었다. 지안은 보호받는 동시에 감옥에 갇힌 기분이 들었다. 아이들은 검은 정장을 입은 새로운 아저씨들의 존재를 금세 알아차렸다. 시우는 그들에게 물총을 쏘겠다고 위협했고 도윤은 그들이 아빠의 비밀 요원이냐고 물었다. 지안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아빠 친구분들이 잠시 머무시는 거야.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라고 설명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거짓말은 언제나 무거웠다. 태아는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사진 속 남자와 지안의 오빠 이민준의 행방을 추적했다. 그는 자신이 구축한 제국의 모든 자원을 한 여자를 보호하고 정체불명의 적을 찾아내는데 쏟아붓고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고용계약이 아니었다. 그의 가족의 안전과 평화가 걸린 문제였다. 이틀 후 최 실장이 보고서를 들고 왔다. 사진은 부산항 근처에서 찍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민준 씨 역시 최근 그곳에서 몇 차례 목격되었습니다. 부두 노동자로 일하며 여러 가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아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지안을 보았다. 내 사람을 보내지. 조용히 데려와서 정보를 캐내도록 하겠어.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효율적이었다. 하지만 지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가 가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 사람은 제 동생이에요. 부회장님의 방식으로는 입을 열지 않을 거예요. 위험해. 이건 당신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야. 태아가 반박했다. 제 과거에서 시작된 일이에요. 제가 매듭지어야 해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태아조차 거스를 수 없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잠시 그녀를 쳐다보다가 결국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최 실장팀이 멀리서 당신을 경호할 거야. 이건 협상할 수 없어. 그는 그녀의 판단력을 믿기로 했다. 그녀가 아이들의 마음을 열었듯이 어쩌면 그녀만이 동생의 굳게 닫힌 마음도 열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서울역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KTX 안에서 지아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오빠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을 더듬었다. 차가운 법정의 복도겁에 질린 채 다른 보호시설로 끌려가던 15살의 소년. 그녀는 그 후로 오빠를 지켜주지 못했다. 그녀는 탈출하랬지만 오빠는 그 삶에 그대로 갇혀버렸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부산역에 내리자 서울의 차가운 공기와는 다른 비릿한 바다 냄새와 활기찬 소음이 그녀를 맞았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자갈치 시장 근처 부둣가로 향했다. 끼룩거리는 갈매기 소리, 디젤 엔진 냄새, 생선과 소금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녹슨 컨테이너들과 거대한 크레인들 사이로 지치고 거친 얼굴의 남자들이 묵묵히 짐을 나르고 있었다. 그녀는 한참을 헤맨 끝에 한 무리의 노동자들 사이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다. 더 마르고 온몸에 문신이 가득했지만 엉망으로 묶은 드레드락 머리는 분명 그녀의 오빠 이민준이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세상의 눈에 띄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 기계적으로 트럭에 짐을 싣고 있었다. 지아는 심호흡을 하고 그에게 다가갔다. 오빠, 그가 얼어붙었다. 천천히 돌아본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분노,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이런 제기랄, 난 네가 유령인 줄 알았네.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낮았다. 내 집에 사람 보냈어. 지안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는 경멸적으로 웃었다. 내가 그런 아마추어들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해, 제발. 그럼 누구야? 그의 미소가 사라졌다. 너만 적을 만든 게 아니야, 동생. 내가 예전에 같이 일했던 놈들, 그놈들이 널 기억해. 네가 지른 불을 기억한다고. 그놈들은 뒷마무리가 안 된 걸 싫어해. 나한테 경고했어야지. 나도 몰랐어, 지안아. 그놈들이 내 과거를 파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러다 누가 튀어나왔겠어.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 사라져버린 의로운 동생이지. 그녀가 한 걸음 다가섰다. 오빠도 위험한 거야. 그가 시선을 피했다. 그래, 하지만 난 그럴 만해. 지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누구도 이런 일을 당할 이유는 없어. 민주는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그놈들은 멈추지 않을 거야.
네가 뭔가를 가졌다고 생각해. 네가 본 무언가, 그들이 세상에 알려지는 걸 원치 않는 무언가를. 난 아무것도 못 봤어. 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그때 민준이 말했다. 이걸 끝내고 싶어. 응. 그럼 입술 위에 흉터가 있는 남자를 찾아. 이름은 그림자야. 편지를 보낸 놈도 그놈이야. 지아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림자. 그래. 권력자들의 과거를 지우고 진실을 비트는 해결사지. 우리 고아원에 후원금을 냈던 그 재단 그놈이 그 재단의 뒤처리를 맡았었어. 바로 그 순간 지안의 휴대폰이 울렸다. 권태하였다. 그의 목소리는 긴급했다. 지안 씨, 방금 알아낸 게 있어. 며칠 전 저택의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러 온 IT 기술자가 있었어. 기록부의 이름은 가짜였지만 경비원이 그의 인상착의를 기억해. 입술 바로 위에 흉터가 있었다고. 지안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오빠를 돌아보았다. 그놈 이미 가까이 있어. 아주 가까이. 네가 누구를 안으로 들였는지 잘 살펴봐. 민주는 그 말을 남기고는 컨테이너 더미 뒤로 휙 사라져 버렸다. 지아는 시끄러운 부둣가에 홀로 서 있었다. 바닷바람 때문이 아닌 서늘한 공포가 등골을 타고 흘렀다. 적은 부산의 어두운 과거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그녀의 성소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와 그녀가 지켜야 할 아이들이 숨쉬는 바로 그 공간에 지아는 부산에서의 안개를 뚫고 집으로 차를 몰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고 머릿속은 오빠의 마지막 말이 저주처럼 맴돌았다. 내가 누구를 안으로 들였는지 잘 살펴봐. 저택의 문이 열리자 그녀는 경비원들, 잔디밭의 직원들, 심지어 현관에서 손을 흔드는 김 집사까지 훑어보았다. 모든 것이 똑같아 보였고 바로 그 점이 문제였다. 너무나 평온하고 너무나 일상적이었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자 권태아가 현관문 옆에 서 있는 경호팀장 최 실장과 함께 그녀를 맞았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민준 씨는 괜찮나? 네,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그녀는 그림자와 그가 입술 위에 흉터가 있는 남자 이진혁이라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태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뭔가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들은 곧장 보안실로 향했다. 태아의 개인 사이버 보안 전문가인 엘리엇이 이미 와 있었다. 그는 하룻밤 사이에 워싱턴 DC에서 날아온 사람이었다. 엘리엇은 말없이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을 놀리기 시작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이 시스템 조작되었습니다. 단순한 백도어가 아니에요. 트로이 목마를 심어놨습니다. 아주 영리한 놈이죠. 그는 설명을 이어갔다. 실제 영상에 10초에서 15초 정도의 딜레이를 주거나 이전 영상을 루프 형식으로 덮어 씌웁니다. 이걸 의식하고 보지 않는 이상 절대 알아챌 수 없죠. 고전적인 교란 기술입니다. 지안이 물었다. 그가 아직 시스템 안에 있나요? 엘리엇은 잠시 망설였다.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는 지금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태아는 벽에 달린 카메라로 성큼성큼 다가가 전원 코드를 뽑아버렸다. 화면이 검게 변했다. 더 이상의 눈은 없어. 그가 말했다. 지안이 방을 나가려다 그대로 멈춰섰다. 서버 캐비닛 안쪽 복잡한 전선들 뒤로 간신히 보이는 종이 조각이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것을 꺼냈다. 두꺼운 블록체로 단 한 단어가 적혀 있었다. 더 가까이. 그들은 다음 2시간 동안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다. 환풍구 덮개를 열고 액자 뒤를 살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피해는 발생한 후였다. 그림자가 일꾼으로 위장해
유유히 들어와 카메라를 조작하고 그들의 가장 보호된 시스템에 손이 닿는 곳에 메모를 남기고 갔다는 사실은 한 가지를 증명했다. 그는 그들을 위협하는 것을 넘어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날 밤 지아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침대 위에 놓인 작은 꾸러미를 발견했다. 우표도 표시도 없었다. 심장이 멎을 듯한 크기의 꾸러미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아이들의 장난감인 망가진 슬링키가 들어있었다. 녹슬고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엉켜 있었다. 그리고 메모가 있었다. 아직도 게임 중인가 지아나. 이번에는 용수철이 다시 튀어오르지 못할 거야.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천천히 주저앉았다. 혀말했다. 담즙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다. 그 슬링키는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었다. 그녀와 민준이 위탁 가정을 전전할 때 나누어 가졌던 바로 그 장난감이었다. 오늘 아침까지 분명히 그녀의 옷장 속 잠긴 상자 안에 들어있었던 누군가 오늘 그녀의 방에 들어왔었다. 그녀의 가장 사적인 공간을, 그녀의 가장 소중한 추억을 침범했다. 바로 그때 태아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그녀의 손에 들린 녹슨 슬링키와 창백한 얼굴을 보고는 상황을 직감했다. 그는 말없이 그녀의 옆에 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망설이지 않고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다. 그 온기는 작았지만 지안이 무너지지 않도록 버텨주는 유일한 기둥처럼 느껴졌다. 내가 있어.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다음 날 아침 지안은 자신의 베개 위에서 플래시 드라이브 하나를 발견했다. 메모도 상자도 없었다. 그저 검은색 드라이브 하나가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다. 그녀는 휴지를 이용해 그것을 집어들고 태아가 제공한 오프라인 노트북으로 달려갔다. 그녀가 드라이브를 삽입하자 테이프라는 폴더가 나타났다. 안에는 수십 개의 동영상 파일이 타임스탬프와 함께 정리되어 있었다. 첫 번째 파일은 몇 주 전 그녀가 정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두 번째 파일은 그녀가 시우 옆에서 소파에 웅크리고 잠든 모습이었다. 또 다른 파일은 그녀의 피부가 소름 끼치도록 오싹해졌다. 그들은 그저 지켜보는 것이 아니었다. 수집하고 있었다. 그녀가 스크롤을 내리다 금고라고 표시된 폴더를 발견했다. 안에는 동영상 하나가 있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재생을 클릭했다. 화면이 켜지고 그가 나타났다. 그림자 이진혁이었다. 입술 위에 흉터 차갑고 침착한 눈. 그는 카메라를 향해 몸을 기울였다. 안녕 서지안.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친밀했다. 걱정 마. 이건 실시간이 아니야. 지금 이 순간 감시당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넌 몇 달 어쩌면 그 이상 감시당해왔지. 그는 의자의 등을 기댔다. 이유가 궁금하겠지. 답은 간단해. 넌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어. 자신의 비밀이 불 속에서 구조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묻히길 바라는 사람들. 뭔가를 지우기 위해 거금을 지불한 사람들 말이야. 그런데 네가 나타나서 그걸 다시 대낮으로 끌어내고 있잖아. 지안의 맥박이 귀에서 천둥처럼 울렸다. 이진혁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이제 널 벌주려는 게 아니야. 널 대체하려는 거지. 이제 나에게 필요한 건 다 모였어. 너의 패턴, 너의 목소리, 너의 얼굴. 그가 다시 가까이 다가왔다. 사람들이 네가 말하는 네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고. 내가 너의 목소리로 말할 때 그들이 뭘 믿게 될지 한번 보자. 화면이 검게 변했다. 지아는 얼어붙었다. 그는 그녀를 겁주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를 함정에 빠뜨리고 그녀를 누명 씌우려는 것이었다. 태아가 방으로 뛰어들어와 영상을 함께 보았다. 영상이 끝나자 그는 침울하게 그녀를 보았다. 딥페이크 프로필을 만들고 있어. 음성 합성에 AI를 이용해 내 행동을 재현하려는 거야. 나를 불신하게 만들려는 거죠. 지안이 말했다.
어쩌면 그보다 더 심할지도. 바로 그때 태하의 태블릿으로 긴급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의 정보팀이었다. 푸른새 재단, 20년 전 해체된 아동복지재단, 서지한 씨가 머물렀던 고아원의 주 후원자, 재단의 가장 큰 익명 기부자는 은성그룹 소유의 유령 회사로 추적됩니다. 부친이신 권오현 회장님께서 설립하셨습니다. 태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적은 지안에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가족이 만들어낸 괴물이었다. 태하의 서재에 내려앉은 침묵은 묘비처럼 무거웠다. 화면 속의 정보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은성그룹이라는 제국이 서지안의 삶을 망가뜨린 괴물을 키워낸 공범이라는 끔찍한 진실이었다. 그녀의 과거와 그의 과거는 이제 떼어놓을 수 없이 하나의 비극적인 현재로 얽혀버렸다. 그는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과 자신의 가문을 정화해야 한다는 엄청난 책임감에 휩싸였다. 태하의 첫 번째 본능은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었다. 그의 막대한 자원을 이용해 이진혁을 짓밟고 스캔들을 묻어버리는 것. 그것이 그가 평생 배워온 방식이었다. 하지만 지아는 그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고개를 저었다. 어둠은 더 큰 어둠으로 덮을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의 모든 것을 압도할 만큼 단호했다. 빛이 필요해요. 우리가 직접 스위치를 켜야 해요. 그녀는 통제된 방식으로 대중에게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침묵과 비밀주의가 바로 이진혁 같은 괴물을 만들어낸 토양이었기 때문이다. 태아는 잠시 망설였다. 그것은 그룹의 명성에 그리고 그의 가족의 체면에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지안의 눈에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보았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지? 그들은 전직 검사이자 현재 가장 신망받는 시민운동가인 박선영 대표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지안과 과거 아동인권 관련 사건으로 인연이 있었다. 박 대표는 지안의 이야기를 듣고는 망설임 없이 돕겠다고 나섰다. 이진혁 같은 자들은 대중의 시선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그를 양지로 끌어내야 합니다. 그녀의 말은 전략가의 그것처럼 날카롭고 명확했다. 다음 날 오후 평창동 저택의 거실은 임시방송 스튜디오로 변했다. 박 대표가 데려온 최소한의 전문 스태프들이 조용하고 신속하게 장비를 설치했다. 카메라는 지안의 얼굴에만 집중되었다. 배경으로는 서재의 책들과 부드러운 조명이 그녀를 감쌌다. 그녀는 피해자가 아닌 진실을 말하는 증인처럼 보였다. 태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보안 시스템을 통제하고 있었다. 제 이름은 서지안입니다. 그녀는 렌즈를 똑바로 응시하며 방송을 시작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선명했다. 저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달간 보이지 않는 세력으로부터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그들은 제 과거를 무기 삼아 저를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는 두렵지 않다는 듯이 하지만 두려움을 아는 사람처럼 보였다. 왜일까요? 제가 오래전 그들이 묻어버리고 싶어 했던 진실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푸른새 재단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아이들에게 행해졌던 끔찍한 일들을요.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남자의 이름은 이진혁입니다. 그는 그림자로 불립니다. 입술 위에 흉터가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유령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하며 이제 여러분도 그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박 대표가 다가와 지안의 어깨를 꽉 쥐었다. 해냈어요. 하지만 지안은 웃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태하의 휴대폰으로 암호화된 영상 파일이 전송되었다. 화면이 켜지자
익숙한 어두운 방에 앉아있는 이진혁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묶여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지아는 숨을 멈췄다. 김민수. 고아원에서 유일하게 그녀를 친동생처럼 아껴주었던 오빠였다. 이진혁은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다. 가족이 있는 건 너뿐만이 아니야, 지아나. 공개적으로 나서는 게 날 두렵게 할 것 같았나 하니 게임을 더 재밌게 만들 뿐이지. 영상이 끊겼다. 지안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다. 그는 이제 평판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살인을 예고하고 있었다. 방송과 납치 영상은 양날의 검이었다. 그것은 지안을 위험에 빠뜨렸지만 동시에 이진혁을 움직이게 만들었다. 태아가 비밀리에 접촉했던 국정원 NIS, 이 공식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영상이 업로드된 IP를 역추적했다. 신호는 여러 국가를 거쳤지만 아주 미세한 딜레이가 포착되었다. 마지막 신호는 인천국제공항 근처의 한사설 경납고에서 잡혔다. 그가 지금 당장 뜨려는 겁니다. NIS 요원이 다급하게 보고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진행되었다. 검은색 SUV 차량들이 밤의 어둠을 뚫고 인천으로 향했다. 지안과 태아도 그중 한 대에 타고 있었다. 차 안의 침묵은 폭발 직전의 시한폭탄처럼 느껴졌다. 지안은 창밖을 보며 민수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번에는 이번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 했다. 경납고는 어둠 속에 거대한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활주로에는 소형 제트기의 엔진이 굉음을 내며 예열되고 있었다. 차량들이 급정거하며 멈춰서고 무장한 요원들이 쏟아져 나왔다. 주변을 확보하라. 지안은 제트기를 향해 곧장 달려갔다. 태아가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때 비행기 출입구에 이진혁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는데 대단하네. 민수 오빠는 어디 있어? 지안이 소리쳤다. 안에 있어. 우리와 함께 떠날 준비를 하고 있지. 그가 비웃으며 비행기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던 순간 총성이 울렸다. 태아가 쏜 것이 아니었다. 경납고 뒤편에 잠복해 있던 NIS 저격수의 총이었다. 이진혁이 비틀거리며 어깨에서 피를 쏟았다. 그가 다시 일어서기 전에 요원들이 그를 덮쳤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끝났다. 지아는 쓰러져 있는 이진혁 앞에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빛나는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네가 예수를 망쳤어.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아니, 지안이 대답했다. 이건 병이었어. 그리고 이제 끝났어. 요원들이 경납고 안으로 진입해 겁에 질린 김민수를 구출해냈다. 그는 살아있었다. 지아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다. 길고 길었던 밤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었다. 제트기가 이륙하지 못했던 그날 밤으로부터 3주가 흘렀다. 이진혁은 총상과 씁쓸한 미소를 지닌 채 연방 구금시설로 이송되었다. 그 이야기는 한때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시골 활주로에서 사이버 테러리스트가 체포되었다는 소식. 지안의 이름도 권태아의 이름도 은성재단이 아슬아슬하게 무엇이 될 뻔했는지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더 시끄러운 뉴스에 금세 묻혀버린 헤드라인이었고 지안은 그것으로 좋겠다. 그녀는 평창동 저택의 뒷마당 현관에 서서 손에 든 따뜻한 블랙커피 잔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나무선 너머로 쏟아지는 일출에 고정되어 있었다. 공기는 상쾌했고 이슬과 인동덩굴의 향기로 가득했다. 집 안 어딘가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작은 천둥처럼 발소리가 울렸다. 엄격하지만 다정한 김집사의 목소리가 그 뒤를 따랐다. 조용하고 평범했다. 그리고 낯설게 느껴졌다. 한 손에는 커피를 다른 손에는 휴대폰을 든 태아가 그녀 곁으로 왔다. 그는 아침 내내
변호사 이사회 멤버 미디어 컨설턴트와 통화 중이었다. 재단은 강도 높은 감사를 받고 있었지만 국정원의 능숙한 처리와 조용한 협조 덕분에 진실은 조심스럽고 깨끗하게 발굴되고 있었다. 유령 회사는 노출되었고 자금 흐름은 추적되었다. 몇몇 고위 인사들의 사임이 조용하고 정중한 사과와 함께 뒤따랐다. 이사회에서 새로운 윤리경영실장을 임명하고 싶어 해. 그가 말했다. 그들은 당신을 원해, 지안 씨. 지안은 즉시 대답하지 않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제가 보모라는 건 알고 있겠죠. 그가 미소 지었다. 그들은 당신이 주먹과 목소리, 그리고 고장난 보안 시스템만으로 협박과 학대, 정치적 부패로 이루어진 유령 네트워크를 무너뜨린 여자라는 걸 알지.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다. 솔깃하네요. 내가 이미 거절했어. 그가 덧붙였다. 그녀가 그를 돌아보았다. 그러셨어요. 정치나 하고 언론을 위해 웃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을 부르라고 했지. 하지만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아마도 그들은 당신을 가질 자격이 있을 거라고. 태아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의 시선은 따뜻하고 진지했다. 지아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가락에는 그날 밤의 화재로 인한 희미한 흉터가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강하고 안정적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침묵을 믿고 평화가 지속될 수 있다고 믿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태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그가 더 이상 당신을 혹은 다른 누구도 해치지 못할 거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이건 단지 이진혁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태하 씨. 이건 외면했던 사람들, 수표에 서명하고 문을 닫았던 사람들에 대한 문제예요. 그들은 처리되고 있어. 그럼 아직 숨어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잡지 못한 사람들. 그는 그녀를 보았고 처음으로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세상의 모든 어둠을 한 번에 걷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지아는 커피를 다 마시고 머그잔을 내려놓았다. 그 일을 맡겠어요. 하지만 제 방식대로 할 수 있을 때만요. 태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들이 당신을 얻게 된다면 행운이겠지. 그날 저녁 저택정원에서는 작은 모임이 열렸다. 태하는 그들을 지지해준 사람들, 늦게까지 남아준 요원들 질문 없이 아이들을 보호해준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김 집사는 달콤한 차를 만들었고 지아는 그녀의 유명한 옥수수빵을 구웠는데 순식간에 사라졌다. 아이들은 형에게 정원 호수로 물을 뿌리며 기쁨에 찬 비명을 질렀다. 아무도 정장을 입지 않았고 연설을 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언론 행사가 아니라 축하였다. NIS 요원이었던 박 팀장이 해가 질 무렵 도착했다. 그녀는 사복 차림에 머리를 내리고 보기 드문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지안이 그녀를 발견하고 다가갔다. 와주셨네요. 이걸 놓칠 순 없죠. 그리고 이 옥수수빵 한 조각 더 먹고 싶었고요. 지안이 웃었다. 박 팀장의 말투가 진지하게 바뀌었다. 그가 입을 열고 있어요. 천천히지만 국정원에서 전체 사건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가 영원히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박 팀장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우리가 계속 나타나는 한 침묵과 공포 위에 제국을 건설한 자는 누구도 무사히 걸어 나가지 못할 겁니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는 김민수가 반딧불이 무리 근처에 서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그는 이제 건강해 보였다. 깨끗한 옷, 안정된 손. 그는 심리 치료를 받고 있었고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믿음을 얻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 그날 밤 손님들이 떠나고 별들이 하늘을 차지했을 때 지아는 아이들을 침대에 눕혔다. 도윤은 그녀가 불을 끄기 전에 손을 잡았다. 이제 나쁜 사람들은 다 사라진 거예요. 그가 속삭였다. 그녀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얼굴에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몇몇은 하지만 더 온다면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을 거야. 걱정할 필요 없어. 그가 졸린 듯 미소 지었다. 선생님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보모니까요. 그냥 보모가 아니지. 네, 슈퍼히어로예요. 밖에서는 태아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산들바람에 팔짱을 끼고 그와 함께 섰다.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다. 어쩌면 가장 좋은 종류의 정의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종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지안이 말했다. 태아가 그녀를 돌아보았다. 아무도 아닌 건 아니지. 중요한 사람들만 볼 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무엇을? 도망치는 걸 멈추고 그저 생존하는 대신 무언가를 쌓아 올릴 준비요.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들 위로 바람이 나무를 스치고 귀뚜라미가 울었다. 세상은 처음으로 평화처럼 들렸다. 그리고 도시와 스크린 비밀 서버 너머의 먼 곳에서 이진혁의 제국이 남긴 균열은 계속해서 커져갔다. 시끄럽지는 않았지만 충분했다. 진실은 항상 포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때로는 속삭이고 침묵이 깨질 때까지 계속 속삭인다.